친구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으스스한 이야기들이 잠들기 전 또는 일할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밤의 속삭임 채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어디에 계시고 혼자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한국 남부의 산간 지역, 지도에도 희미하게 표시된 작은 면 단위의 마을. 비는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 내리고 있었고, 그 비는 단순히 땅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스며든 오래된 냄새와 기억까지 끌어올리는 것 같았다.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차를 세웠다. 가로등 아래 분명 사람이 서 있었다. 검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여자였다.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 요즘 시대에는 보기 힘든 차림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라면,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겨야 할 것. 그림자. 그러나 그녀의 발 아래에는 젖은 아스팔트만이 번들거릴 뿐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다시 보았을 때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착각이겠지. 혼잣말을 내뱉으며 차를 몰아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번 취재는 개인적으로도 꺼림칙한 일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작가였고, 사라진 마을의 제의라는 주제로 한국 각지의 토속 신앙과 무속 의례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 마을은 몇 년 전부터 사람이 하나씩 줄어든다는 괴상한 소문으로 기자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지만 정작 취재를 시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다녀온 사람들 대부분이 중도의 취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마을 회관 앞에 도착하자 나무로 된 오래된 건물이 보였다. 현관에는 붉은 종이 부적이 여러 장 붙어 있었지만 글자는 비에 씻겨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문을 열자 안에서는 약한 향 냄새와 함께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서울에서 왔다는 사람이 당신이요? 불 꺼진 회관 안쪽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등불 하나 아래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이 마을의 이장이었다. 예, 며칠 머물면서 기록만 좀 하겠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내 얼굴 뒤편, 내가 서 있는 공간의 어딘가를 보는 것처럼. 그림자는 잘 따라오고 있어? 그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서늘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다만 이 마을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 그림자를 자주 확인해야 하오. 그날 밤 나는 마을에서 유일한 민박집에 머물게 되었다. 주인 할머니는 말수가 적었고 방에 들어가기 전 내 신발을 유심히 내려다보았다. 밤에는 밖에 나오지 마시오. 위험합니까? 그녀는 대답 대신 부엌 쪽을 힐끗 보았다. 거기에는 오래된 내 그릇과 함께 낡은 동경이 걸려 있었다. 거울 표면은 검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의 불빛을 전혀 반사하지 않았다. 그 여자가 보이면 절대 말을 걸지 말고, 절대 불러 세우지 말고, 그림자를 먼저 보시오. 그녀는 그것만 말하고 방을 나갔다. 그날 밤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고 창문 너머에서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긁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새벽 무렵 나는 분명히 누군가 걷는 소리를 들었다. 복도를 천천히 끌듯이 걷는 발소리였다. 타닥 타닥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스쳤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 바닥을 보았다. 발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문 아래에는 그림자가 없었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낮고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그림자 보았나요? 숨이 멎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뒤로 물러났다. 발소리는 한참 더 문 앞에 머물다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닭이 울고 노인들은 논으로 향했다. 마치 밤의 일들이 모두 나 혼자만의 악몽이었던 것처럼. 그러나 카메라를 들고 마을을 촬영하던 중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마을 사람들 중 유독 몇 명은 햇빛 아래서도 그림자가 흐릿하거나 아예 보이지 않았다. 그들 모두 공통적으로 피하는 장소가 있었다. 마을 뒤편 산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제당터. 이장은 그곳에 대해 묻자 얼굴이 굳어졌다. 거긴 가지 마시오. 왜요? 그림자를 잃고 싶지 않다면. 그날 저녁 나는 몰래 제당터로 향했다.
잡초로 뒤덮인 돌계단 끝에는 반쯤 무너진 당집이 있었다. 안에는 오래된 신의와 함께 낡은 무속 기록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닥에 그려진 기괴한 의식진. 사람의 형체를 본뜬 선, 그러나 발밑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다. 의식진 한가운데에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림자가 없는 자는 이미 이승의 사람이 아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바람도 없이 등불이 꺼졌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젖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당신인가요?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섰다. 가로등 아래에서 보았던 그 여자, 비에 젖은 채 웃지도 울지도 않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녀의 발 아래에는 아무 그림자도 없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발이 돌바닥에 걸려 그대로 넘어질 뻔했다. 여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숨결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비 냄새와 함께 오래된 향 냄새, 마치 오래된 제당 안에 스며든 혼령의 냄새 같았다. 당신도 그림자를 찾으러 왔나요? 그녀의 입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억지로 시선을 그녀의 발 아래로 내렸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내 그림자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등불도 없는데 그림자가 스스로 떨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질문은 공중으로 흩어졌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그 동작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마치 목이 부러진 인형이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여기서 지워진 사람이에요. 그 말과 동시에 제당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벽에 걸린 신이들이 동시에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몸을 돌려 계단을 뛰어내려왔고 뒤에서는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굳은 표정을 지었다. 봤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어젯밤 보았던 동경이 놓여 있었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금기가 있어요. 그림자를 잃은 자는 다시 그림자를 찾으려 사람을 부르죠. 그 여자는 누굽니까?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치 죄를 고백하듯 입을 열었다. 무당이었어요. 아니, 무당이 되려던 아이였지. 수십 년 전 이 마을에는 큰 가뭄이 들었다고 했다. 노는 갈라지고 아이들이 병으로 죽어나갔다. 사람들은 산신과 조상신의 노여움이라 믿었고 외지에서 무당을 불러왔다. 그러나 의식 도중 신내림을 받아야 할 젊은 여자가 제물로 선택되었다. 그 아이는 아직 그림자를 가진 채였어요. 산자였다는 뜻이지요. 의식은 밤새 이어졌고 당집 바닥에는 지금도 남아있는 의식진이 그려졌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의식은 실패했다. 여자는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경계에 남겨졌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하나둘 흐려졌다. 밤에 거울을 보면 자신의 뒤에 서 있는 누군가가 보였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사라졌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림자를 빼앗긴 거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동경을 내 방으로 가져와 침대 옆에 두었다. 새벽 3시쯤 거울 표면이 물결치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천히 내 얼굴이 아닌 다른 얼굴이 비쳤다. 그 여자였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 뒤를 가리켰다. 나는 숨을 참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내 그림자가 벽에서 떨어져 나와 반대 방향으로 서 있었다. 당신의 그림자도 곧 제 것이 될 거예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즉시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나려 했다. 하지만 차 시동은 걸리지 않았고 휴대전화는 먹통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마을 사람들 몇 명이 길가에 서 있었다. 그들 모두 발 아래에 그림자가 없었다. 이장은 내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당신이 마지막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여자를 보내야만 우리 그림자가 돌아와. 그 순간 산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제당 쪽에서 북소리 같은 둔탁한 울림이 퍼졌다. 오래된 의식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끌리듯 제당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여자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흐릿한 형체들, 그림자를 잃은 사람들의 잔상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줘요. 나는 무속 기록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림자를 되돌리려면 산자 하나가 경계에 남아야 한다. 그 의미를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여자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과 안도 그리고 오래된 원망이 섞인 얼굴이었다. 당신이 대신 여기 남아줄 거죠? 나는 내 발 아래를 보았다. 내 그림자가 이미 반쯤 사라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선택해야 했다. 도망쳐 영원히 쫓기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남아 모든 것을 끝낼 것인가? 제당 안에 촛불이 하나씩 꺼졌다. 마지막 불빛 속에서 여자의 그림자가 처음으로 바닥에 드리워졌다. 그리고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다음 날 마을에는 오랜만에 햇빛이 비쳤다. 사람들의 발 아래에는 또렷한 그림자가 돌아와 있었다. 제당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있었고 산길은 막혀 있었다. 민박집방 한 큐면은 낡은 동경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그 표면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거울 앞에는 늘 누군가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림자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가. 그리고 가끔 비 오는 밤이면 거울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속삭인다. 내 그림자 아직도 찾고 있어요.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차갑고 무겁던 빗방울은 이제 조용히 땅을 적셨고 마을에는 오래된 숨결이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았다. 아니, 묻지 않으려 했다. 마치 그 질문 자체가 다시 무언가를 불러올까 두려운 듯했다. 며칠 뒤 마을에는 외지인이 다시 들어왔다. 군청에서 나온 공무원이었고 그는 재개발 가능성을 조사하러 왔다고 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지만 한 가지는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다.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말 것, 그리고 그림자를 자주 확인할 것. 공무원은 첫날 밤 민박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 바닥을 스치는 듯한 기척, 그리고 아주 희미한 숨소리 때문이었다. 새벽녘, 그는 무심코 바닥을 보았다. 그림자가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그 안도감에 잠시 눈을 붙였을 때 꿈을 꾸었다. 낯선 제당, 꺼져가는 촛불, 그리고 어둠 속에 서 있는 한 남자.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확인하세요.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기가 아니라 가슴 안쪽에서 울렸다. 공무원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해는 이미 떠 있었다. 그는 식은 땀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림자는 여전히 있었지만 어제보다 조금 얇아 보였다. 그날 오후 그는 마을회관에서 오래된 기록 하나를 발견했다. 공식 문서도 전설도 아닌 누군가 개인적으로 남긴 기록이었다. 글씨는 일정하지 않았고 마지막 장으로 갈수록 급하게 휘갈겨져 있었다. 그 여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보내졌지만 대신 남은 자가 있다. 그림자를 가진 채 그림자가 아닌 것이 된 존재. 그는 경계에 서서 우리를 대신해 부른다. 공무원은 이해하지 못한 채 기록을 덮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민박집 부엌에 걸린 낡은 동경이었다. 거울 속에는 그의 얼굴이 비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뒤에 또 다른 얼굴이 겹쳐졌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나는 더 이상 다큐멘터리를 만들지 않았다. 카메라도 노트도 모두 버렸다. 대신 나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꾼다. 비 오는 마을, 그림자가 흐릿한 사람들, 그리고 나를 부르는 목소리. 나는 아직 이곳에 있다. 제당도, 산도, 마을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사람들이 거울 앞에 오래 서 있거나 밤길에서 이유 없이 자신의 발밑을 확인할 때 나는 그 곁에 선다.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아주 조용히. 그리고 만약 누군가 빛 아래에서도 자신의 그림자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묻는다. 당신도 그림자를 찾고 있나요? 밤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찾아온다. 빛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세상이 잠깐 멈춘 것처럼 고요해지는 순간이 있다. 그 틈에서 나는 늘 깨어난다. 경계에 남은 자는 잠들 수 없다. 시간도 장소도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비는 여전히 그 마을에 내린다. 사람들은 그것을 계절 탓이라 부르지만 나는 안다. 그것이 씻김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것을. 땅과 집과 사람들의 발밑을 적시며 그림자가 제자리에 있는지 묻는 비라는 것을. 아주 가끔 아이들이 질문을 한다. 왜 그림자는 날 따라와? 어른들은 웃으며 대답한다. 당연한 거야. 그 대답이 아직 유효한 세상이라면 그 마을은 아직 안전하다.
하지만 어떤 날 밤 가로등 아래에서 아이 하나가 발밑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한다면 그 순간 나는 그 아이의 뒤에 선다. 손을 뻗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서. 그러나 절대 닿지는 않는다. 선은 지켜줘야 한다. 넘어서는 순간 다시 의식이 시작되니까. 거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민박집 부엌에서, 혹은 누군가의 집 창고에서, 혹은 아무도 쓰지 않는 건물의 벽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은 그 거울이 왜 그렇게 어두운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비치지 않는 것은 오래되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혼자 남아 문득 거울을 오래 바라보게 될 때, 아주 잠깐 자신의 그림자가 거울 속에서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속삭인다. 예전의 그녀처럼, 그러나 조금 다른 목소리로. 아직 괜찮아요. 누군가는 그 말을 위로로 착각하고 누군가는 바람 소리라 생각한다. 아무도 내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한다. 그림자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여기에 남아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가 빛 아래에서 자신의 발밑을 확인한다. 그림자가 있다. 아직은.